장기적인 가치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거든요. AI 시대에 비트코인, 특히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트코인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거시경제 쪽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까 금리 인하 이야기는 조금 했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뭐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특히 구리도 엄청 오르고 심지어 우라늄 가격까지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비트코인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물 자산 포함해서 네. 희소한 자산이 모든 게 다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서비스보다 네, 돈의 가치가 돈이 더 많으니까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요가 더 많은 것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라고 네.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금은 구리 우라늄이 특별히 좋아진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네. 수요가 더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들 중심으로 오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정 통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인류를 돌아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희소한 것들은 사실 다 올라요. 음,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것들 다 올랐고 샤넬백도 다 오르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네. 특정 서비스나 재화에 수요 공급도 영향이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건 음모론인데 인플레이션을 미국은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잡고 싶으면은 5.5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한 7%, 8%까지 올리면 사실 잡히긴 잡히잖아요. 근데 안 잡히고 놔두는 이유는 지금 미국 부채 규모가 너무 대단해지니까.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럼 GDP를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GDP가 높아지고 부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또 낮아지게 되니까 그런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일단 잡으려는 노력은 할 거긴 한데 잡히지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액션은 취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도 음모론적인 거긴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정부는 세금을 거두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네. 자연적으로 세금의 역할을 그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갖고 있는 부채의 가치를 낮출 수 있으니까 네. 뭐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도 유동성을 살포할 수 있는데 네, 돈 막 뿌리는 거 네,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M2 지표 저는 사실 되게 심플하게 큰 굵직굵직한 지표들만 보고 이제 투자 네, 네. 판단을 내리는데 M2 지표 지금 아마 4월 거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금리는 올라갔는데 시중 유동성이 별로 안 줄었어요. 오히려 늘고 있죠, 이제. 테이퍼링 계속 하다가 줄어들고 있다가 최근부터 이렇게 삐죽하고 살짝 올라가기 네. 시작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최고점 대비해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들 나왔던 것들까지 네. 해서 올해 한 9월 정도 보면 이제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네. 옛날에는 막 금리를 이 정도까지 사실 보면서 무슨 야구 중계 보듯이 그니까요. 하지 않았거든요. 관심이 옛날에. 없었죠, 사실. 네, 2018년도 뭐 17년도 이럴 때는 네. 금리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아무도 관심 없었죠, 사실. 그때는 사실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느꼈었고요. 원래는 네.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그런 뭐 거시적인 아니면 어떻게 뭐 미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또 짜잘짜잘한 이슈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필요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초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펀더멘털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셔서 요새 엔비디아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엔비디아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네. 또 당연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의 역할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주식으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고 또 AI 관련해서 독점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또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 뭐 엔비디아 투자하는 거 좋다 생각하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 반도체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자산이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시점에 엔비디아를 사서 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전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칭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좋은 자산을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쌀 때 사는 게 중요하고 쌀 때 많이 사는 게 중요한다라고 봤을 때 네. 엔비디아 말고도 사실 좋은 자산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는 자산들이 그래서 덜 오른 거를 사는 게 그냥 리스크 측면에서 좀 더 낮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옵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시점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덜 오른 것들을 찾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00불 정도, 네네. 1,100, 뭐 60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럼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걸 좋다고 느끼셨잖아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식창처럼 거래하니까 주식이라고 네.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상품이거든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 SEC에서 인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품이고 비교 대상을 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발생시키지 않고 중앙은행에 누워있는 금이 엔비디아보다 몇 배 비싸요. 네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지위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네. 목표점이 사실은 전 비트코인 더 높다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 하니까 뭐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네. 1월달 기준으로 비트코인 55%밖에 안 올랐고 엔비디아가 100% 넘게 올랐고 네. 제가 예전에 담당했었던 국내 LS 산전도 한 3배 올랐고 그리고 삼양식품도 네. 지금 한 3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개별 종목 찾다 보면 네. 비트코인만큼 오른 거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특정 자산에 너무 이렇게 조금 편견을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전 네. 장기적인 가치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거든요. 동의하는데 네. 정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2, 3년 또는 1년 단위로 본인이 세상을 관찰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게 포착이 됐는데 네. 그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해자가 있다면 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싸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가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좋은 자산에는 얼마든지 투자하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자산의 특성을 그 어떤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고 유사시에 활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인식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99%를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네. 그 외에도 사실 중앙화 자산이 사실 뭐 모조리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앞으로 AI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가져다줄 편의나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 골고루 그 목적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AI가 앞으로 시대의 대세가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거든요. AI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진짜 세상을 선도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AI가 이렇게 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단 많이 올라가면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좀 제 투자 목록에서는 일단 없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AI를 생각했을 때 어떤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면 좋을까요?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 백그라운드 커리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퇴사하기 2년 전에 저희 회사 본사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네.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했었고 네. 두 번째로 지금 모든 기업들의 화두가 생산성의 향상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박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는 원료를 조금 더 싼 데서 산다거나 제조 원가가 조금 더 싼 데서 제조를 이제 해가지고 라인을 옮겨서 제조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급망도 다 분절되어 있고 또 각국의 무역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싸게 팔면 6개월 뒤에 AD 때려 맞거든요. 두드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AI 모델 돌려가지고 몰랐던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검토해가지고 도입하는 것까지 기획하다가 이제 나온 상태라서 네.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았고 제가 그 시절에 엔비디아를 투자하지 않았던 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AI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2023년 초에 AI 관련 섹터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엔비디아 투자는 전 사실 디바이스라고 봐가지고 물론 이제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ETF 통해서 간접 투자를 했었고 잘 돌아보면 그 삼성전자랑 애플이 같이 이제 모바일 시대 성장을 했는데 네. 이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린 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전기차도 그렇고 디바이스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서 테슬라 그리고 AI 섹터도 디바이스 영역보다는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높을 거라 생각했고 네. 제 블로그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팔란티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라는 제품을 교육도 이수해가지고 자격증도 갖고 있고 네. 그때 같이 어울리면서 6불에서 10불 사이에 팔란티어를 좀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만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썼고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팔란티어는 지금 얼마인데요? 27불까지 갔다가 네. 22불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네.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과거에 이제 어떤 특정 섹터에 디바이스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네. 저는 소프트웨어를 투자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업사이드가 훨씬 높죠. 상방이 열렸으니까 소프트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것도 그 지금 제가 예전부터 계속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현재 버는 돈 대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가지고 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구글이 사실 AI 쪽에 못하는 기업이 진짜 절대 아닌데 우리가 아는 알파고가 구글에 흡수됐잖아요. 구글이 AI 쪽에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좀 철저히 소외받고 있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구글 같은 데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구글도 관련 섹터로 묶어서 투자하는 그 대장주 성격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랑 구글에서 이제 주최한 행사에 저 사실 실제 참석한 경험도 있고 네. 그때 뭐 되게 많은 정보들을 들었고 그때 엔비디아 특히 핫했거든요. 네. 작년에. 근데 네. 그때 엔비디아 안 사고 이제 전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서 네. 뭐 비슷한 성과를 냈어요 사실상. 근데 뭐 일단 저는 구글 투자하는 거 좋다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그 전통 플랫폼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부분 네. 첫 번째 그리고 그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그 이제 다른 나라에 어떤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 때 독점 관련된 규제를 받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 미국을 많이 배제하고 있죠. 네, 지금 유럽이 사실 모든 산업을 다 패권을 미국에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 규제를 통해서 장벽을 높이고 그런 플랫폼 독점 규제를 규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장성이나 수익을 이제 훼손하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상방이 빅테크 기업 그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이 더 높다라고 판단했어요. 당연히 돈은 네. 잘 벌 거예요. 구글도 잘 벌 거고 애플도 잘 벌 건데 제가 그 과거 제 월급날 주식을 산다 책에는 시총 상위부터 투자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원칙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꾼 거죠. 방법을 바꾼 거죠. 원칙은 네. 바뀐 적이 없어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사는데 네.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자산을 산다. 측면에서 저는 사실 제 철학을 바꾼 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방법을 바꿨고 그게 되게 유효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팔란티오도 사실 많이 올랐고 네. 테슬라도 뭐 괜찮은 지점에 샀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적당히 잘 더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고 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스몰캡, 그러니까 시총 작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클 수 있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알거든요. 하지만 스몰캡 기업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선별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기준을 갖고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팔란티어라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이렇게 거의 분기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내부자였네 어떻게 보면. 뭐 내부자라고 볼 수도 네. 있지만 네. 같은 내부자 중에서 투자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 보면 사실 똑같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네.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서 저는 내부자 정보 활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고요. 네. 그 분기 단위로 공시가 되는 팔란티어의 실적이 이 이익으로 돌아서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 기업이었다가 그 팔란티어가 2003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들어가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점이네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작은 주식 어떻게 사냐라고 했는데 저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방이 닫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성장 섹터에 속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
네. 찾는데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 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사실은 원래 시총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업무를 통해서 이 회사를 알 수 있었고 네. 또 제품도 써보면서 경쟁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었고 마침 또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또 주목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거를 제가 그런 어떤 구글 뭐 AI 컨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았었고 네. 그때 옵션이 엔비디아가 팔란티아가 있었고 둘 중에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했는데 네. 사실 엔비디아를 투자했었어도 아마 퍼포먼스는 비슷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반반씩 들어가는 것도 뭐 전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따지면. 그렇게 네.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년까지 더 봤을 때 네. 이제 그때 의사결정을 한 거였어가지고 이것도 10년 정도만 팔 생각으로 들어갔고 네. 네, 비트코인 살 때 일부 좀 팔았었거든요. 그리고 음. 나서는 사실 그럼 AI 시대에 비트코인은 수혜를 받게 될까요? AI와 비트코인 투자 아이디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AI 시대가 되면 성정길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네. 또 그 텍스트화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성정길 봇, 음. 봉연 봇을 네.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사실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정보는 실시간으로 오가는데 돈이 사실은 지금 우리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서버 점검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네. 맞고 국경을 크로스보더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상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지 CBDC가 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할지는 또 그 논외의 영역인데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어서 음. 필요한 영역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노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도 말했고 빌 게이츠도 말했는데 보편적 기본 소득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보편적 그 어떤 기본 소득 시대가 왔을 때 사실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전통 자산이 더 많은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가치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비트코인 특히나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그 아마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해 상태로 돌려도 빈부격차는 다시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슬프지만 빈부격차는 자연 법칙이라 생각해요. 음.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국가라는 어떤 정부의 형태가 네. 그거를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 역할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땅 파면 돈 나오냐고 네. 했는데 지금은 진짜 잘 보면 돈이 나오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소득이 좀 적고 이러면 근데 그게 뭐 저는 어떤 선별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도움이 네. 필요한 사람은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재산을 축적하고 내 사유 재산을 내 DNA를 가진 자녀 세대한테 넘겨주는 게 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그 본능을 훼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본성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자산이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에 비트코인 특히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트코인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특히 그냥 비트코인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 만약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데 또는 바이낸스, FTX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 나의 이 자산을 위임한 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그건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다 빼야 된다라고 제 채널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뭐 비트코인 ETF는 이미 승인돼서 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더리움 ETF와 비트코인 ETF가 둘 다 이제 승인된 마당에서 이더리움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투기성 자금은 같이 묶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뭐 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이 가능한 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현 시점의 비트코인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들을 위해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니까 네. 무조건 뭐 자금이 올라올 거야,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더리움의 기능을 모방해가지고 이제 후발주자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솔라나나 뭐 네, 아발란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이더리움 투자 같은 경우는 그 펀더멘탈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더리움의 메인 기능이 이제 NFT 발행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기능을 지금 비트코인 진영으로도 뺏기고 있고 밈코인 발행도 이번 달인가 지난달 기준으로는 솔라나에서 훨씬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존재 가치가 어떤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의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그것들의 이제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겠지만 뭐 어쨌든 0이 될 확률이 0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더리움도 네. 뭐 그게 하위 테스트 기준으로 증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정치적인 결정이든 아니든 일단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랑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자체의 펀더멘탈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할 거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탈도 봐야 되고 네.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거시경제는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면 좋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비트코인 100% 투자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 전체를 이해하려면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나름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 같아서 투자 난이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더리움도 그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탈중앙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가능성은 있고 또 블랙락 같은 경우도 비들이라는 그 미국 채권 관련된 이 펀드를 네. 이제 RWA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이더리움 위해서 발행했어요. 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네. 페이팔 USD를 이더리움에서도 발행했는데 네. 이번에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도 발행했거든요. 네. 앞으로 다른 네트워크도 다 발행하겠죠. 다른 체인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네.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노드가 가장 많고 자본 들어온 자금 규모도 꽤 되기 때문에 뭐 쉽게 그 지위를 내려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뭐 알트에 대장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전 뭐 이더리움 투자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제 가치 저장 측면에서 저는 사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같이 고려했을 때 네. 이제 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맛집이고 이더리움은 맛집 앞집이라서 맛이 똑같아도 우리는 맛집에 네. 굳이 줄을 서잖아요. 네, 거기서 네.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지울 수 있지 않는 한 저는 가치 저장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주목받고 앞으로도 이 지위는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요. 대신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위에 정말 레이어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탈중앙화된 앱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만약에 실제로 더 많이 구현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이더리움의 가치도 흡수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투자 공부를 종료하기 전에 벌어질 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이쪽 진영도 개발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네. 저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응원은 하는데 네. 그래도 시장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둘 다 좋은 자산이긴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더 뭐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초장기로 보면 뭐 한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신뢰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변수가 좀 적은 게 장기 투자하기는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에서는 진짜 맛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독보적인 지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비트코인은. 지위를 구축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봉현이 형이 좀 회사가 좋으니까 탄탄하니까 되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자가 몇 %였죠? 그 당시에 1.8% 정도였는데 와, 대박. 네. 네. 그 1.8% 금리로 대출을 얼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때? 사금융까지 해가지고 네. 2억 이상. 이야, 2억을 끌어왔구나. 야,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쵸? 대출 받은 것도 능력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도 능력인 거고. 그러면 그때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정말 좋은 시점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덕에 지금 대단한 성과를 이뤄내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결정적인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역사는 반복되고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관찰한다면요. 네.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네. 그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올해에도 국내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만큼 오른 것도 사실 종목도 있고 많죠. 네, 이미 비싸다고 하는 엔비디아도 사실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일단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출을 이제 쓸 수 있었던 것도 네. 제가 원래 옛날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그 나스닥 지수가 네. 고점 대비 30%까지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네. 내가 가진 모든 그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원래.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발생을 했었던 거고 음. 그때도 저 저점 잡은 거 아니었어요. 네. 저 그 코스피 기준으로 1,700이 저점인 줄 알고 음. 그때 돈 거의 다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1,400까지인가 고꾸라지다 네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멘탈 많이 무너지잖아요. 멘탈이 무너졌는데 네. 제가 그때 판단했었던 것 중에 다시 말할게요. 판단했었던 것 중에 그 아무리 질병 사태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안 쓰거나 인터넷을 안 쓰는 일은 없을 건데 네. SK텔레콤 주가가 22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11만 원에 그걸 사면은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었고 아, 그때 그런 거 정말 많았죠. 네. 그리고 애플도 거의 3%였고 네. 그리고 엑슨모빌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샀었거든요. 네. 우선은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미리 준비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평소에 꾸준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공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해진 답은 정답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노하우들이 분명히 돌아봤을 때 좀 다른 분들한테 공유드릴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그때 이제 대출을 실행하려고 했었던 그 로직들 이런 것들도 좀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고래 동공부 이번 강의에서 좀 공유를 구체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월급쟁이가 사실 큰 부자가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월급쟁이는 일단 현금 흐름 자체가 좀 제한적이니까 그거를 일단 이루셨잖아요. 그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끌어서 결정적 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월급쟁이가 투자로 성공하려면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뭐 부동산 쪽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 된 사람 다 사실 레버리지 활용한 거잖아요. 뭐 전세 레버리지든 뭐 은행 레버리지든 그러면 그거를 직접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뭐 한 3년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아 이건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끌어와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가 엄청 많이 되어 있었겠죠, 사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이번에 좀 다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그때 의사결정했었던 방법들, 뭐 공부했었던 내용들도 충분히 네.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원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세상에도 분명히 쓸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고 표현할게요. 네. 노하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것도 제가 최대한 많이 준비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런 결정적 순간들도 앞으로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결정적 순간이 오면은 또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켜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앞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노동의 가치가 정말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솔직히 투자 환경이 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건 사람의 욕심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간절했고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이루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네. 그때 당시의 목표는 솔직히 말해서 금융 자산을 많이 모아서 상승장에 팔아서 부동산을 서울에 사는 게 원래 목표였었거든요. 네. 네,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계속 올 거라 생각하는데 점점 더 투자 환경은 솔직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네. 치밀하게 공부해야 될 거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중에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이렇게 봉현이 형처럼 투자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볼 수 있었었고 네. 이제 글로벌 어떤 유통이나 이쪽에서 이제 제가 공급망 같은 것도 사실 볼 수 있어서 네. 감사하게도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지만 네. 그래도 사실 좀 자연스럽게 배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율이나 뭐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마 아무나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 아무나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